모든 음과 양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종교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대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걸로 돼서 화끈한 뭔가 있다고 하면 이대가 여성적인 뭔가 그런 그 내실 어떤 뭐 디테일 잘 봐야 국가든 단체든 종교든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 동학이 그 누구죠? 그 최재우가 남성적인 카리스마라면 이 최시영이 딱 그런 여성적인 그런 예, 섬세함. 그리고 원불교도 소태산 정산이 그렇게 남성 여성적인 게 잘 되어 있던 것 같고 조선도 나름 이방원이 싹 다 그냥 싹 조져버리고 남성적인 카리스마로 했다면 세종이 또 그걸 또 예, 섬세함과 디테일로 했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 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계명군주 위문우. 그래서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위나라가 그 삼진이 있는데 이 진이 한씨, 위씨, 조씨 그 세 개의 대부가 갈라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진은요, 아직까지 이 지방을요, 이 한자 진으로 많이 써가지고요, 섬서 쪽에 이렇게 진을 좀 많이 쓰지요. 예, 산서, 섬서. 근데 산서인가 섬서인가 정확히 산서 지방일 겁니다, 아마. 예, 산서 지방.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쪽에 그 유명한 상인들이 누가 있냐면 진상들이라고 있지요. 네. 자, 근데 삼진 중에 하나인데 위문우가 있었기 때문에 위나라가 가장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진나라보다 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더 적임자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위무가 좀 꼴통이었고 세 번째 양해왕 유해왕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유해왕이 진짜 꼴통이어가지고 첫 번째 창업군주가 잘했지만 두 번째가 꼴통이고 세 번째가 그냥 뭐 또라이니까 예, 나라 그냥 뭐 작살났다. 특히 위나라가 중요한 게 이것이 있어요. 여기 국경 접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여기 진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가 적혀 있으니까 국력이 세면 다 뚜까 패고 다닐 수가 있는데 국력이 약하면 사방에서는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위문 같은 게 국력을 잘 다져 놓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2대 3대 왕이 또라이다 보니까 나중에 끊임없이 그래서 위나라가 약해지다 보니까 진한테 기회가 간 것인데 위나라가 끊임없이 팽창해 나갔다면 2대 3대가 유능했다면 진나라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위문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문우 이 양반이 처음으로 영토 국가와 시동을 건 사람인데 예, 인재를 사랑한 군주입니다. 당간무, 복자하, 전자방, 오기, 악양 예, 그리고 여러 명의 거의 다 누구냐면 전부 다 위나라 사람들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수혈을 했던 사람인데 외부에서 굴론들이 오면 누가 특히 반발합니까? 박힌돌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데 예, 뭐겠습니까? 박힌돌들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습 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습 귀족들의 그런 기득권을 많이 부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군사 개혁을 하고 성문법을 발표를 하고 네, 세습제를 폐지하고 농업 생산력의 진흥, 곡물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인데 특히 법가의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이회 다른 말로 이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등용해서 제대로 된 성문법을 만들어 놓았고 처음으로 이 나라가 국가의 꼴을 갖춰 놓아서 예, 안으로는 이회, 밖으로는 오기하고 악양은 중상국을 때려 부셨지만 오기는 어딜 때려 부셨습니까? 진나라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문우가 더 오래 살았고 그랬더라면 오기랑 그 위문우랑 죽이 잘 맞았기 때문에 진나라를 박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거예요. 위나라의 그 위문우랑 오기랑 합의를 봤던 겁니다. 청하통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서쪽의 화그 진나라를 박살내고 자 처음에는 위나라와 조나라 사이가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진이니까 서로 삼진 쪽에서 서로 안 싸우고 연합해서 같이 군사행동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위나라 이게 있었어요. 얘들하고 원래 좀 친했고 제나라하고 절대 안 싸우고 국력을 서쪽으로 집중해서 서쪽의 화근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후손들이 천하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참 잘 그려놓았는데 위무후 2대째 군주 위무후랑 오기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오기가 어디로 가버립니까?
초나라로 방출되어 버리는 바람에 진나라가 기세회생할 수가 있었고, 그때 나라를 추스르다 보니까 밖에서 외부 인재들 많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상황이라고 또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묵자의 무리를 해서 진묵이라고 해서 진나라로 간 묵자의 무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묵자의 무리들이 많이 왔을까요? 묵자의 무리들은 사실 그 상황보다 먼저 진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왜 왔을까요? 방어 전문가라고. 네, 방어 전문가지요. 오기의 파상 공세에 밀다 보니까 아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묵자의 무리가 천한 사람들이라 해서 다른 나라 잘 중용이 안 되는데 진나라 같은 데서는 취직도 잘 시켜줬을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끊임없이 해서 묵자 무리들이 진나라 많이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천하통일할 수 있는 제일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고 힘을 가진 나라인데, 묵자가 늘 주장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비공이 있고 침략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진나라로 간다 좀 모순된 것 같죠?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센 놈이 통일해버리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진한테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황의 법들, 진나라의 법들이라는 것이요, 혼자서 원민쇼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적지 않게 묵자의 무리들이 가서 많이 도와주었고 상황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꿔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진나라가 위나라한테 박살이 나다 보니까 적지 않게 문호를 외부로 수혈을 해서 봐드렸는데, 진한테 박살나니까, 진이 위한테 박살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쳐맞고 막 그러면요, 패배하라고 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위나라만 보면 오줌 지리고 막 겁먹고 쫄고 막 공포 아니면 또 원망, 증오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상대방의 핵심 인재들을 빼오고 영업 기밀들을 훔쳐오고 알게 모르게 상대방과 많이 닮아가면서 장점들을 흡수해 가려고 하지요. 삼성 20년 한은 누가 풀었습니까? 김웅룡 감독이 풀었는데, 김웅룡 감독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해태 타이거즈 감독이었죠. 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진나라가 적지 않게 위나라한테 배워가면서 국가의 꼴을 갖추어 갖고 국가를 정비를 한 것인데, 네, 여기 위나라에서 위나라의 그 신하 공숙자의 가신으로 있었던 누구냐면 상황이 와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위나라를 많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상황의 스승이라고 쓴 사람이 이회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사승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이회를 통해서 뭐가 된 것입니까? 상황과 이회가 뭐라는 겁니까? 진나라가 위나라를 배우는 하나의 어떤 파이프 연결 고리였다는 것인데, 이회가 한 게 이거예요. 법경을 저술했는데요. 전국시대 초기 때 각 나라의 모든 법들을 참고를 해서 좋은 것들을 출연해서 제대로 된 육경, 말 그대로 6개의 분야 꼴과 체계를 갖춘 그런 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형이었고 그다음에 법이었고 율이었는데, 서주시대에 옛날 그때는 형이었어요. 왜 형일까요? 법이 아직은 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팔다리를 자른다, 몇 달 깜빵에 묵혀놓는다,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이런 형벌 중심이 한다고 하면 이제 뭐냐면 영토 국가가 되니까 단순히 형만 가지고 안 되고 좀 꼴을 갖춰야 되니까 형이 법으로 진화한 것이고, 나중에 묵자 무리가 투신하고 상황이 어쩌고 하는 바람에 제가 진법이라고 했습니까? 진율이라고 했습니까? 진율이라고 했지요.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행정망의 정비, 그러니까 법이 또 율로 진화한 것인데, 그 형에서 법으로, 법에서 율로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이 이회가 있었고, 이회한테 적지 않게 상황이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세에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회가 처음으로 뭔가 꼴을 갖춘 법들을 만들어 놓았고, 상황이 위나라에서 적지 않게 그걸 보았고,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요, 상황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갈 때 몸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외의 법전들을 바리바리, 근데 이런 책이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주간이고 목간이었으니까 소가 말이 이끌고 수레로 가지고 갔겠지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거 보면요, 굉장히 글자들이 문장들이 간결하고 읽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럴까요? 예, 간단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여러 군데 퍼뜨려야 되는데 글자가 길고 문장이 늘어지고 만연치면 안 되고 또 애초에 이런 걸 수도 있죠. 제가 지금 PPT 앞에 두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왕과 신하들 모아놓고서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뭐죠? OHP였나? 기억나십니까? 또 OHP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넘기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거 하려면 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간결해야 되니까 상황도 이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문장들이 왜 굉장히 그 압축적이고 간결하고 읽기 쉬우냐면, 예, 왕 앞에서, 예, 강요들 앞에서 했던 뭐 궤도 아니면 OHP 아니 PPT 또 이런 걸 수도 있지. 여기 내용 중 일부분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관보에 가면 뭐 이런 얘기 되어 있고 입법 예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내용이 길 수가 없지요. 그리고 보도자료는 또 어떻습니까? 보도자료도 아주 길 수가 없지요. 그지요? 막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것인데, 자, 이렇게 상황의 스승 2회, 뭐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지 않게 상황이 2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진으로 갖고 거기에 기초해서 진나라의 체계를 만들었다. 근데 2회가 이런 사람입니다. 중농주의자에서 식화지라고 해서 무슨 뭐 그 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지력지교. 진이 뭡니까? 진이요? 뽑아내는 것인데 진지. 네, 땅의 힘을 다 뽑아내는 가르침을 위문우한테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황과 이해는 또 이게 또 달라요. 이해는 법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 법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법의 법치가 어떤 이론과 철학적 기반과 기초, 어떤 청사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상황이 처음으로 법만 이거 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떤 근거, 또 우리는 어떤 청사진을 지향한다 해서 예, 상황이 뭐냐면 예, 단순히 정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비는 이 양반이 먼저 했지만 상황은 여기다가 법학, 법철학이 처음으로 상황 덕분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2회는 진지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력만 뽑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뭐도 뽑아내야 됩니까? 인력을 뽑아내고 인력을 이빨이 뽑아내야 되고 근데 물적 자원에서도 보면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 어디에 광물 자원, 어디에 아까 말한 그 A급 참나무, 어디에 저기 소금, 어디에 말 키울 만한 초원지 이런 것들 물적 자원 중에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외에 다른 물적 자원 다 뽑아내야 되는데 상황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 인력 뽑아내볼까? 그리고 토지 말고도 다른 것들도 뽑아내볼까? 이런 고민을 했고 상황이 만드는 법제는 이렇게 모든 물적 자원, 모든 인적 자원들의 힘을 뽑아내기 위한 어떤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군서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딱 봐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백성들의 호고수를 등록하되 살아있는 사람을 기록해두고 죽은 사람은 삭제해야 한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받는다는 얘기지요. 강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의무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들판에는 황무지가 없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부유해질 것이며 나라가 부유해지면 강해진다. 오자마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 백성들의 호구수를 등록하라고 합니다. 출생신고 받으라고 하고 사망신고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인 거예요? 상황이 오기 전까지 호구수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안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 상황이 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받으라고 하고 사망신고 받으라고 하는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진나라가 제대로 된 호적조사,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경을 있는 남자, 여자는 모두 장부에 이름을 기록해두고 태어나는 사람을 기록해두고 죽은 자는 주간 해당 부분을 깎아낸다. 자, 단순히 인력만 사람 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해서 보는 것이고 죽으면 죽은 대로 없애고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기록하라는 것인데 상황이 오기 전까지 진나라 그러니까 호구조사, 인구조사 이런 것들 만들어 두었다 안 만들어 두었다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보면요 이런 걸 하라고 나와 있는데 왕한테 주문한 것이고 아직 체계가 안 잡힌 나라에 하나하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밑에 있는 권리를 다 갈고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지요. 자, 또 이렇게 상황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한 나라는 다음 13가지 숫자를 알아야 한다. 국경 안의 곡식 창고와 인구수, 건장한 남자와 건장한 여자의 수. 건장한 여자의 수는 왜 중요할까요? 아이를 낳아요. 가임기, 예, 그거지요. 이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하고 늙은 남자 결혼하면 국가에서 처벌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가 잘 안 생기니까. 예, 애가 잘 안 생기니까 병역 자원이 안 늘어나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성욕이 강한 남자가 여자들을 범할까봐? 아닙니다. 전쟁 시대 때 남자들이 많이 죽지요. 그러니까 어린애의 씨를 과부가 된 이모, 고모, 동네의 여자들이 못 건드리게 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뽑아내려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건장한 남자, 건장한 여자의 수, 늙은이와 허약한 자의 수.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남녀, 또 뭘 노소, 건강하냐 아니냐, 비리비리하냐 아니냐 한 것이고 관리와 백성의 수, 말과 소. 이거 왜 중요할까요? 소는 뭐랍니까? 농업을 짓고 말은 그것도 뭐랍니까? 군사, 쓰먹을 수도 있고 기병,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말은 뭘 또 할 수 있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네, 말하고 소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소가 말에 힘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오지를 다 묶어놓은 다음에 말을 가지고 해서 죽인 것이지요. 소 가지고 그렇게 잘 못 죽어요. 근데 말은 뭐가 문제냐면요. 국 때문에 뻘에 들어가면 애를 잘 못 움직이니까 논농사에 못 써요. 대신에 밭갈이 시키면 말이 소보다 훨씬 힘도 센데 소는 뻘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고 순하니까 네 그런 것이고 자 가축 사료의 수 그러니까 뭐니까 잘 말린 건초는 뭐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까? 전략 물자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국이 대교하면서 나라는 이 13가지 숫자를 모른다면 땅이 비옥하고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영토가 깎여 나감에 이른다. 자, 이 13가지 숫자를 무조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돌도끼 들고 서치던 사람들한테 정량적 세계인식, 수학적 세계인식을 가르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략 물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항상 관리하고 늘려가려고 해야 되고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잘 키우고 늘려가는 데 있어서 국가의 힘을 배분해야 한다. 진짜 딱 이런 거 보면 뭘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아 진짜 처음에 시작하는 국가 만들기 현장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뽑아낸다고 했는데 토지의 힘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힘, 여자의 힘도 뽑아내는 것이고 말과 소의 힘도 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진의 대상과 객체들을 다 열거해두고 칼같이 어떻게 해라 파악하고 관리하라 상황이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토지를 가진 자는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백성을 가진 자는 약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 단순히 뭐냐면 내가 영토가 작아도 백성 수가 많지가 않아도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얼마 내가 잘 뽑아내고 뽑아낸 것들을 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조직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인데 진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단순히 너희들 국토가 뭐 작다 많이 빼앗겼다 위나라한테 털려가지고 국토가 좁아지고 뭐 백성 수가 적어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이다 보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땅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백성들의 힘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너희들 뭐라는 겁니까? 내 말대로 어떻게 그 체계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진실로 이용되면 재물이 없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백성의 진실로 쓰여지면 강하고 포악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뭔 말입니까? 예. 토지 제대로 뽑아내고 백성들 힘 제대로 뽑아내면 지금은 우리가 비리비리하지만 강대한 적을 상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진 어떻게 하자? 뽑아내자. 토지의 힘, 인력의 힘 뽑아내는 것이고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자. 왜 끌어내자는 겁니까? 안 끌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 대당 가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6.25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중국은 그 6.25를 뭐라고 부릅니까? 항미 원조라고 부르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건조하게 6.25 동란 사변 아니면 코리안 워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지요. 저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국가 만들기라는 것이 한날 한시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뭐 45년 5년도에 뭐지 뭐 대구에서 무슨 뭐 시호랑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뭐죠 그 총파업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그 정판사인가 뭔가 그 무슨 유주집회 사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48년에 또 여수의 순천에서 싹 쓸어버렸고 제주도에서 또 난리가 있었고 저는 5.18도 저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8년도에 그런 그 뭐 대구 시원항부터 그 시작된 국내의 소유와 내란의 연장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나라 만들기라는 것이 한나라씩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라 만들기라는 것이 뭐냐면 또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6.25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북한과 중국과 싸우면서 나라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6.25를 저는 이게 뭐냐면 건국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평가를 받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겪어내고 북한에 주는 압박이 있고 체제 경쟁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꼴을 갖추고 나라가 불강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식민지배 박다가 한국처럼 빨리 나라 꼴을 갖추고 국력을 이렇게 빠르게 팽창시키고 하는 사회가 이거 세계사적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6.25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 위기 또 지나치게 수도가 휴전선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는 다 생각된 말들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제대로 이용해라, 파악해라, 이런 13가지 이런 항목들 다 칼같이 관리해라. 이런 것들 다 기록하고 장부로 만들어 놓아라. 뒤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라 얼마나 다 망하고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바로바로 해내야 내 말을 잘 들어서 이런 과제들을 너희들이 바로 지금 빨리 해치워야 나라가 꼴이 잡힐 것이고 영토 국가가 성공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위나라의 파산 공세에 맞서 싸울 것이며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영토를 늘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산다, 강해진다. 너희들이 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약해지고 먹히고 나라 망한다. 예, 그런 것인데 저는 사실 지금은 저도 사실 80년대 제 태어나도 8년생에 잘 좀 조금밖에 못 느꼈지만 60년대, 70년대에서 산업 현장이든 어떤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우리가 정신 빠릿하게 안 차리면 일 정말 좆빠지게 안 하면 북한한테 북괴 놈한테 나라 먹힌다. 특히 저는 그게 컸을 거라고 봐요. 그 월남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졌던 압박감과 어떤 무슨 진짜 그런 그 조바심, 절박함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황이 괜히 진나라에 가서 그 배팅을 한 것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봤자 이미 엘리트 집단이 있고 외부 인사 잘 봐주지도 않을 것이지만 절박한 것이 없으니까 상황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인에 갔기 때문에 상황이 말이 잘 먹혔던 것이기도 하고 또 지인은 또 상황을 잘 만난 것인데 둘이 서로 잘 만난 것인데 어쨌든 이런 말들을 다른 나라 가면 다 그냥 하나마나 소리겠지만 진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을 진짜 빠릿하게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군수를 보면요. 설민이 있고 양민이 있고 레민이 있습니다. 설민은 무엇일까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민들은 대략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움직일 것이고 이걸로 겁주면 역시 또 움직일 것이다. 자, 뭘 좋아하고 뭘 무서워하는지 알아야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 무엇이 당근이 되고 무엇이 채찍이 되는지 알아야 할 것인데 설민편은 논한 거예요. 애들은 이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유인해보자. 애들은 이것을 무서워한다. 이것으로 겁을 좀 주자. 양민은 무엇일 겁니까? 얘들이 죽도록 일하고 나가서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분고분하고 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국가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조를 시켜놔야겠지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것도 한 일인데 뭐 체력은 국력이라는 그 슬로건도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정확히 원하던 국민 인간상에 맞게끔 개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에 와서야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전두환, 뭐 박정희가 했던 것들이 야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뭐 그걸 다 100% 그걸 찬성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북한이 있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나라 가지고 국민들의 힘을 뽑아내려면 박정희식으로 군사정부식으로 국민 만들기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너무 좀 민감하려나? 그래서 가끔은 좀 박정희도 뭐 다음 주에도 그런 얘기 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공에 대해서도 긍정을 해야 한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를 좌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 생산수단의 소유 관리를 국가가 하면 그건 좌파입니다. 근데 박정희는 누가 있습니까? 생산수단의 소유 관리,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쓴다를 계획을 다 누가 세웠습니까? 민간이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국가가 했지요. 근데 더 이상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좌파식의 국가 계획 경제가 안 통하는 시점이 왔고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권한을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시점이었는데 저는 박정희가 참 적절한 시점에 잘 죽었고 또 전두환이 적절한 시점에 잘 등장을 해서 민간의 기업한테 자원 배분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런 경제에서 오점들을 잘 설거지 해냈고 김재익으로 대변되는 사람 잘 등용을 해서 민간한테 넘길 것은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 번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두환의 공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런 통신 강국이 된 것도 전 적잖게 전두환이 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전두환, 노태우를 그냥 군사정권의 그거다 5.18 때문에 부정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3.86질 걸어놓은 주술과 도구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사 정권들이 한 짓에 대해서 그런 야만적인 짓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야만이다라고만 그 반인권적이다라고만 하지만 말고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피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설마 박정희라는 인간이 지금 등장했다 치더라도요. 그때랑 똑같이 했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등장한다고 해서 전두환이 과연 그때처럼 했을까? 또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또 멍청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들도 인간들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국가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내고 개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레민이 뭘까요? 오게 한다는 것인데 진나라가 영토에 비하면 국민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제일 바글바글했던 중원, 삼진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나라 땅, 정나라 땅, 위나라 땅, 여기가 바로 센터 중원이라는 지역입니다. 중원이 전 중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남성, 얼마 전에 홍수 때문에 난리 났던 정주, 카이펑, 러양, 또 누구지? 그 조주의 수도 어디죠? 허창? 여기가 바로 중원이라는 지역인데, 원래부터 문명이 발전했던 땅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 살았던 누구야? 누구지? 한비자가 무지 똑똑한 인간인데, 가령 칼 슈미트의 권력의 대기실도 먼저 얘기를 했고, 뭐 샤오실의 바보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유럽의 천재들이 한 이야기들을 한비자가 먼저 한 것들이 많은데, 한비자가 또 한 얘기도 그게 또 있어요. 멜서스의 덫. 인구하고 식량, 하나는 기하, 하나는 뭐 산술급수, 하나는 기하급수 얘기를 했는데, 암만 경제력이 신장되어도 인구수가 넓은 나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센터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인구수가 많은데, 지금도 하남성인가 1억이 넘어요. 그나마 너무 이쪽이 못 살아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줄어든 건데, 그래도 아직도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인구가 바글바글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인구를 데려와서 너희들 3년간 우리가 세금 안 매기고 전쟁도 안 나갈게. 대신에 너희들은 여기서 땅에서 열심히 일만 해. 전쟁 우리 진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놓은 땅이 많은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인구와 토지 간의 밸런스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레빈편을 보다 보면 옛날에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출산율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미 가임기 여성의 수가 너무너무 작아요. 또 예전처럼 또 뭐 20대, 10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시집가는 시대도 아니고, 30에서부터 37 사이 이때 출산하는 시대라서 우리나라 앞으로 신생아 유지, 뭐 군 병력 자원 너무 이건 진짜 모병 제도 핵무장도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 때문에 검토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 민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뭡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이회는 토지의 힘만 이해했지만 인력의 힘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민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을 하고 장악을 하고 또 어떻게든 늘려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분고분하게 순하게 국가의 통치에 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답은 이거예요. 호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설민편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이 평균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호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군주는 그러한 호호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호호를 가지고 상벌의 근본을 삼아야 하는데, 무릇 사람들의 정설한 장록은 좋아하고 형벌은 싫어하게 마련이니 군주는 이 두 가지를 설정하여 백성의 뜻을 제어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세워 주어야 한다. 백성들은 물질적 이익, 명예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고생하는 거, 개고생하는 거, 쪽팔림 당하는 거, 감옥에서 푹 썩는 거 싫어하는데, 자, 백성들을 가지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전쟁 일을 열심히 하게 해야 되는데, 농사 고됩니다. 전쟁 위험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 농사 열심히 주면 상 주겠다. 너희들 전쟁 나가서 잘 싸우면 신분 상승도 시켜줄 것이며 감옥에 있는 네 친척들 다 빼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한다. 뭐겠습니까? 상황이 말하는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단순히 무슨 뭐 감옥에 집어쳐온다 형법이나 그런 형법 이런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형벌 형법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정교한 인센티브 체계를 짜 놓아서, 네. 근데 이것은요, 국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어느 쪽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단만 해도 그런 다 있습니다. 고가 점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했을 때 이만큼 보너스 주고 이거 했을 때 벌금 내는 일이 있고,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야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힘을 200%, 300%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또 이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이익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뭘 또 좋아하기도 합니까? 명예, 신분 상승 좋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진나라의 법제를 보면, 특히 군공 무슨 작제를 보면요, 이거 있을 때 이만큼, 이거 있을 때 저만큼,
점핑,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꺼려하고 이것들을 안 다음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본래 그렇지요? 네. 답은 호입니다. 좋아한가 싫어한가, 백성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얘들을, 야 너희들 전쟁 나가기 싫어? 안 나가면 벌 줍니다. 대신 나가 잘 싸우면 상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사 고되지만 놀고 먹으면 벌 줍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상을 줍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상만 가지고 또 벌만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인센티브, 부정의 인센티브 둘 다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둘 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긍정의 인센티브와 부정의 인센티브. 예, 그래서 단순히 상과 벌을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 긍정의 인센티브, 부정의 인센티브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훨씬 더 잘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은 다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모든 단체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마이너스, 이거 할 때 플러스. 네. 근데 육아를 읽다 보면요, 육아의 책들, 노노 맹자 순가 읽다 보면 소인과 군자의 프레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인한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황 그런 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호오의 바탕을 두어서 이렇게 하면 상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너스, 이렇게 하면 이거. 그래서 호와 오에 기반한 강력한 인센티브 체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직까지도 법가의 책들을 보았을 때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요, 인센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네가 공익과 공리에 합치되게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 너의 사익과 너의 개인적인 이익과 명예도 높아준다. 그래서 호오에 기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놓아서 모든 백성들이 충실한 국가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100%, 200% 힘을 짜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상황에서 보면요, 여기서 오늘 제가 토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토지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것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토지의 면적 조사해야 되고, 또 토지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디는 이게 기름진데 어디는 또 척박합니다. 그래서 좋은 토지가 얼마 있고 나쁜 토지가 얼마 있고 라벨별로 분류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적 자원이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산림 자원이 있고 소금, 수택, 여러 가지 어족 자원 있는데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어디에 얼마큼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조사 파악만이 아니라 밸런스의 문제도 있습니다. 상황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승, 기지. 이거 뭔 얘기 있습니까? 민들이 땅을 이긴다.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토지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승, 기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겠어요? 땅이 사람을 이깁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토지가 사람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어떤 상황인 겁니다. 상황인 거예요. 민승기지의 상황이에요. 지승기는 토지가 사람을 이기고 있습니까? 사람이 토지를 이기고 있습니까? 토지가 사람을 이기니까 레민을 통해서 인구 유치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이 칭과 승의 이야기를 해요. 칭은 무엇일까요? 저울인데 한쪽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딱 이거.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아야 한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백성의 수에 비해 땅이 너무 적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간도 하고 밖으로 쳐들어가서 뺏어야겠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이 아니라 칭으로 만들어 두어야겠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낙후된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한 가르침과 복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한비자를 특히 이해할 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국력 자원, 권력 자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힘이 세지려면요, 백성의 수 많아야 됩니다. 또 뭐 많아야 됩니까? 토지도 영토도 넓어야 됩니다. 근데 군인의 수도 많아야 되는 것이고, 군인만이 아니라 엘리트 집단, 지식인과 관료, 행정을 담당한 관료들 수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관료, 군인, 장교단, 국토, 인구는 다 무엇입니까? 국력의 근원이고 권력 자원의 요소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중성의 문제가 있고 균형의 문제가 있어요. 늘 국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자, 균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밸런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청나라가 강건 성세 여명해가지고 막 걸륭제, 또 막 강희제, 옹정제에서 막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청나라가 명나라보다 훨씬 훌륭한 나라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인구수가 지나치게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구수 폭발해버렸는데 말년에 청나라가 좀 휘청했던 게 이것이 있어요. 인구수의 불어난 만큼 사람들을 다스릴 지방 행정, 관료, 경찰의 수는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국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병력, 관료 수가 늘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구가 작으면 경찰, 관료, 군인 수도 줄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 자, 토지와 백성만의 그런 밸런스 문제가 아니라 인구 수에 비해서 국토와 관료, 인구와 관료, 경찰, 병력도 역시 이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고, 한쪽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렬적으로 같이 확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토가 는 만큼 병력도 늘고, 인구가 는 만큼 관료 수도 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지요? 이중성의 문제라는 거지. 자, 이중성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국토가 넓으면 내가 지나치게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넓다 보니까, 특히 아까 지도 보겠습니다. 국토가 넓어지면 내가 커버해야 될 범위가 늘고, 또 국경이 많이 생기면 내가 사방의 힘을 내가 분산시켜야 됩니다. 진나라가 좋았던 게 이게 있어요. 여기 사막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티베트 산맥 있지요. 이놈들은 오로지 고, 이스트 힘을 한쪽으로만 집중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위나라는 환장하는 거예요. 초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진, 제 너무 많은 그랑 겹쳐 있지요. 얘들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조나라는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나라는 이게 진, 이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흉노가 있고 동호가 있습니다. 옆나라는 또 누가 있어요? 바로 옆에 고구려. 고조선이 있었지요. 조선이 있고 동호, 흉노가 있고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가 있으니까 힘을 한쪽으로 투사 안 돼요. 근데 진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동쪽으로만 이게 해나갈 수가 있죠. 왜냐면 북쪽, 남쪽, 서쪽은 다 맥혀 있으니까. 진이 진짜 엄청난 게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 근데 무슨 얘기가 하여튼 그 국토가 는다고 무조건 장땡이 아닌 겁니다. 그지요? 늘면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비용과 위용이 늘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국토가 늘면 장땡이 아니다. 백성도 역시 는다고 다 장땡이 아닙니다.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겨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군인이 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 엘리트 집단 장교단이 늘어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새끼들이 나한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얘들은 밖으로만 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들 머리 굵어지면 나한테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신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하들도 너무 힘이 세지고 애들이 너무 똑똑하면 임금의 권력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밸런스의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 이중성의 문제를 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후기에 또 법과 누가 있습니까? 한비자가 있지요. 한비자는 늘 어떤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까? 군신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자, 엘리트 지식인 똑똑한 애들의 머리를 잘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하는 건 사실인데, 얘들이 지나치게 힘이 세어지면 군주의 권력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자,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도 있어요. 대리인이 내가 시키는 일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늘 주인의 자리를 넘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상하 같은 경우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밸런스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누구야? 한비자 같은 경우는 이중성의 문제. 이런 권력 자원은 밸런스의 문제만이 균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도 따른다. 그래서 권력 자원을 늘려가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용과 위험도 최소화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한비자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정치와 행정의 본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권력 자원, 국가 자원이 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새끼들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비용과 위험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식을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요. 국가를 만들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국가도 늘 해야 되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얘기는 뻔한 얘기지만요. 상한과 한비자 법과 병가 이야기들은 오늘날 난다긴다 사회과학자들이 봐도 아니 어떻게 기원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자리 젊은이들의 수가 일자리에 비하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공공부문 공무원의 수와 이쪽으로 나가는 돈이 국민과 기업보다 너무 많은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세금 소득자의 수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소득자의 수에 비해서 적어야 되고 적절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을 이기고 이것이 이것을 이기고 이것이 이것을 이기면 국민과 젊은이들 시장 소득자들은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절하게 공공부문 축소를 하고 젊은이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고 세금 소득자의 수를 줄여놓고 해야 연금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해야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밸런스 안 맞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밸런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는 영원히 국가의 정치인들과 행정인들이 늘 챙겨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양 고전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전을 볼 때 단순히 옛날 얘기 좋은 말이다. 아 좋은 말 하시네.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오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고전이 왜 고전입니까? 인간과 사회가 늘 안고 가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펼쳐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고전인 거예요. 인간과 사회가 늘 안고 가야 되는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볼 때, 한비자를 볼 때, 법과 책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인간과 사회가 늘 안고 가야 되는 질문 무엇을 먼저 했고 그레이트한 위대한 질문 뭘 했느냐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사회는 늘 밸런스의 문제, 이중성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직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한국 사회는 이런 권력 자원의 어떤 이런 이중성의 문제,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좀, 그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골마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칼을 대서, 고칠 의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토지 이야기 마저 좀 해보고, 상황이 1차 변법과 2차 변법, 구체적인 상황이 만들어 놓은 법, 그런 제도의 컨텐츠 디테일 좀 한번 싹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좀 소화했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